챕터 1 북촌의 새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서희입니다. 올해 78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중요한 날에 관한 거예요. 혼례 전날 밤 아버지가 제 화롯을 불태운 날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1947년에 태어났어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죠. 서울 북촌에 있는 큰 한옥에서요. 우리 집은 99칸 대저택이었습니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 별채가 있었고요. 마당에는 100년도 더 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어요. 가을이면 노란 잎이 온 마당을 뒤덮었죠. 아버지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김 원장님이라고 모두들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3대째 내려오는 경의안 의원을 운영하셨어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한의사였죠. 키가 크고 근엄한 분이었어요. 항상 두루마기를 입으셨고요. 수염을 기르셨는데 그 수염이 저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화나실 때면 그 수염이 떨렸거든요. 정부 고관들, 재벌 회장들이 아버지한테 침 맞으러 왔어요. 아버지는 침술 명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어머니 이름은 박순자였어요. 양반가 규수 출신이었죠. 작고 조용한 분이셨어요. 항상 한복을 입으셨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전에 보통학교 교사셨대요. 하지만 아버지가 결혼 후에 일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한의사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머니는 집에만 계셨어요. 자수를 놓거나 꽃을 가꾸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항상 조용하고 항상 슬퍼 보였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에 2번 유산을 하셨대요. 그리고 저를 낳은 후에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셨죠.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저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아니, 귀하게 여긴다기보다는 소유물처럼 대하셨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서희야, 너는 김가의 유일한 후손이다.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야 한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컸지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어머니는 버선 신고 다니셔서 발소리도 안 났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배웠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통제하셨어요. 어머니가 입을 옷, 일요일 저녁 메뉴, 시장에서 쓸 돈까지요. 한 푼 한 푼 장부에 적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감히 반대하시면 아버지는 상을 손으로 내리치셨어요. 그럼 그릇들이 덜컹거렸죠. 그러면 어머니는 즉시 입을 다무셨고요. 저한테는 어릴 땐 다르셨어요. 귀여워하셨죠. 우리 공주라고 부르시며 서울에 갈 때마다 비싼 선물을 사오셨어요. 비단 한복, 자개 빛 예쁜 놀이개. 하지만 대가가 있었어요. 저는 완벽해야 했어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해야 했고요. 덕성여학교 다녔는데 부잣집 딸들만 다니는 학교였어요. 항상 자세를 곧게 하고 조용히 말하고 때에 맞게 웃어야 했어요. 너는 김가를 대표한다. 창피 주지 마라.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학교 여자애들은 제가 한의사 딸이라고 질투했고요. 남자애들은 가까이 올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허락 안 하셨거든요. 저는 혼자 마당에서 놀았어요. 은행나무 아래서 공기놀이를 하거나 장독대 뒤에 숨어서 책을 읽거나 가끔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서 자수 놓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둘이서 조용히 바늘로 꽃을 수놓으면서요.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13살이 되자 아버지가 저를 소개하기 시작하셨어요. 미래의 사모님이라고요. 항상 혼처 이야기, 가문 이야기, 중요한 집안 이야기. 아버지는 제가 재벌집 아들이나 판사 아들한테 시집 가길 바라셨어요. 때가 되면 좋은 혼처를 정해주신다고 하셨죠. 기억나요. 제가 11살 때였어요. 학교 친구가 집에 놀러 오라고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허락을 구했죠. 그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목수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비웃으셨다고 해야 맞겠네요. 서희야, 너는 상놈 집에 놀러 가면 안 된다. 너는 아무나가 아니야. 그리고 허락 안 하셨어요. 저는 방에 숨어서 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13살부터는 상류층 모임에 끌려다녔어요. 긴 한복 입고 불편한 버선 신고 조용히 앉아서 어른들 이야기만 들어야 했죠. 아버지는 저를 전시하셨어요. 마치 자개장이나 골동품처럼요. 우리 딸 서희입니다. 이쁘지요? 똑똑하기도 하고요. 좋은데 시집 겁니다. 저는 진열장 속 인형 같았어요. 겉은 예쁘지만 속은 텅 빈. 그리고 가장 나쁜 건 저는 출구를 못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평생 아버지 말씀대로 사셨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딸은 아버지 말을 듣고 나중엔 남편 말을 듣는 거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아버지도 완전히 통제 못 하셨어요. 책이었어요. 저는 책을 사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 숨어서 닥치는 대로 읽었죠. 소설, 시, 용감한 여자들 이야기. 그리고 책 속에서 저는 다른 삶을 꿈꿨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을요. 19이 되던 해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1966년이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었고요. 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시립 도서관에서 하는 규수 교양 강좌를 듣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허락하셨어요. 양반집 규수가 배워야 할 것들이었거든요. 한문, 자수, 예법. 그리고 도서관이 집에서 가까워서 감시할 수 있었고요. 3월 어느 오후였어요. 저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정민우.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을요. 챕터 이덕수궁의 산책. 도서관에 들어섰을 때 한 남자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분이었어요.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죠. 낡은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넥타이는 없었어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고 계셨죠. 작은 소리로 콧노래를 부르면서요. 저기요. 제가 말을 걸자 그분이 돌아보셨어요. 눈이 갈색이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웃으셨을 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느낌이었죠. 남자 앞에서 처음 느껴본 편안함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교양 강좌 새로 오신 분이시죠? 서희 씨 맞으신가요? 저는 정민우입니다. 여기 문학 강사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급하지 않고 명령하는 투가 아니었죠. 아버지 댁에 오는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책에 대해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김소월, 한용운 시를 추천해 주셨고요. 시를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제 생각을 물어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물어보시고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매일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요. 민우 씨는 항상 계셨고 항상 저한테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분은 자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버지니아 시골에서 태어나셨대요.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셨고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혼자서 공부하셔서 교사가 되셨고 서울에 와서 도서관에서 일하신다고요.
집은 버스 터미널 근처 작은 하숙집이고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가르치는 걸 사랑하시니까요. 저는요, 서희 씨, 인생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를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모든 게 돈, 지위, 체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민우 씨한테만이 아니라 다른 삶의 가능성에도요.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요. 민우 씨가 도서관 모퉁이에서 기다리셨고요. 우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연못가 벤치에 앉아서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제 꿈은 자유였어요. 민우 씨 꿈은 가난한 아이들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을 여는 거였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6개월 동안 숨겼어요. 하지만 서울은 작은 도시예요. 모두가 모두를 알죠. 이웃이 어머니한테 말했대요. 제가 어떤 평범한 남자랑 거리를 걷는 걸 봤다고요. 어머니는 겁에 질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아셨을 때 집이 지옥이 됐어요. 고함을 지르시며 집에 오셨어요. 문을 쾅쾅 닫으시면서요. 정민우가 누구냐? 무슨 집안이냐? 아버지가 뭘 하는데? 제가 민우 씨가 교사라고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셨다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 얼굴이 보라색이 됐어요. 트럭 운전사? 트럭 운전사라고? 한의사 딸이 양반 후손이 트럭 운전사 아들하고 만나? 미쳤냐, 서희야? 그 남자는 우리 돈을 노리는 거다.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민우 씨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착하시고 저를 존중해 주신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고도 안 하셨어요. 저를 방에 가두셨어요. 3일 동안요. 저는 울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가 중재하려고 하셨어요. 제가 괴로워한다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한테도 고함을 지르셨어요.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이게 다 당신이 딸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 그런데 아세요? 민우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편지를 보내셨어요. 김 씨 아주머니를 통해서요.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아름다운 편지들이었어요. 시로 가득 차 있었고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저를 사랑한다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쓰여 있었어요. 2달 동안 집에 갇혀 있다가 저는 평생 한 번도 안 한 일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맞섰어요. 거실로 내려갔어요.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셨죠. 저녁 식사 후였어요. 저는 아버지 앞에 섰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아버지, 저는 민우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 허락이 있든 없든요. 저 이제 20살이에요. 성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마치 제가 침을 뱉은 것처럼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셔서 제게 걸어오시더니 뺨을 때리셨어요. 너무 세게 맞아서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뺨은 화끈거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아버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 거지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버지가 으르렁거리셨어요. 가난한 교사 아내가 되어서 새방에서 살고 고생하고 싶어? 그러면 가. 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한 푼도 안 준다. 들었어? 절대로.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당장 저를 쫓아내실 줄 알았죠. 하지만 아세요?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거역하셨어요.
저와 아버지 사이에 서시더니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영감, 그만하시오. 얘는 우리 딸이요. 쫓아내면 영원히 잃는 거요. 그게 원하는 거요? 아버지는 몇 초 동안 서 계셨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그러고는 소름 끼치는 말을 하셨어요. 좋아, 결혼해라. 하지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이 결혼이 안 되게 모든 걸 다 할 거다. 그리고 내가 울면서 돌아와서 용서를 빌 때 이 선택을 상기시켜주마. 민우 씨와 저는 그해 12월로 혼례를 정했어요. 1966년이었죠. 아버지는 싸움 이후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쫓아내지도 않으셨어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안 보셨어요. 식사 때도 인사 안 하셨어요. 마치 제가 죽은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니까요. 민우 씨가 학교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하셨어요. 우리 집 저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거였어요. 저는 혼수를 짜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계획했죠. 어머니가 아버지 안 계실 때 몰래 도와주셨어요. 화롯은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샀어요. 아름다웠어요. 붉은 치마에 푸른 저고리, 화려한 자수. 벽장에 보관해뒀어요. 흰 보자기로 덮어서요. 매일 거기 가서 쳐다봤어요. 천을 만지고 혼례 날을 꿈꿨어요. 혼례 일주일 전부터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술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비틀거리며 들어오셨고 소주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가 밥을 드시라고 했지만 접시를 밀쳐내시고 서재로 가서 더 마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두려움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미친 짓을 하실 것 같다는 두려움이요. 민우 씨도 제 걱정을 눈치채셨어요. 서희 씨, 일주일만 더 해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후엔 자유로워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맞았어요. 1966년 12월 18일 혼례 전날. 아버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한 일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챕터 3불타는 화롯. 1966년 12월 18일 목요일이었어요. 내일이 제 혼례 날이었죠. 저는 하루 종일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꽃은 주문했고요. 떡은 떡집에서 준비 중이었고요. 청첩장은 다 돌렸어요. 민우 씨는 양복을 찾으러 가셨고 친구 집에서 주무시기로 하셨어요. 신랑이 전날 신부를 보면 안 된다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밤이 내렸어요. 저는 방으로 올라가서 화롯을 한 번 더 보려고 했어요. 벽장을 천천히 열었어요. 흰 보자기를 벗겼죠.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할머니 유산으로 산 저 아름다운 화롯이요. 레이스가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천을 너무나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내일 교회에 들어가서 제단으로 걸어가서 저를 기다리는 민우 씨의 미소를 보는 상상을 하면서요. 화롯을 보는데 너무 집중해서 아버지가 계단을 올라오시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처음 느낀 건 냄새였어요. 소주 냄새요. 지난주 내내 집을 점령했던 그 진한 냄새. 돌아봤을 때 아버지가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어요. 눈은 붉고 흐릿했고 손에는 소주병이 있었어요. 그래, 내일이구나.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일 내가 온 도시 앞에서 나를 욕보이는구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시작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눈에서 뭔가를 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더 깊고
더 어두운 무언가였죠. 완전히 미친 것 같았어요. 이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으르렁거리며 가까이 오셨어요. 내가 여기 서서 내가 쌓은 모든 걸, 내가 망치는 걸 지켜볼 것 같아? 김가 이름이 비천한 교사 때문에 진흙탕에 끌려다니는 걸, 화롯이 걸린 옷걸이를 너무 세게 잡으셔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막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비켜. 소리를 지르시며 한 팔로 저를 밀었어요. 저는 뒤로 넘어져서 침대에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화롯을 벽장에서 너무 세게 빼셔서 옷걸이가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아버지, 안 돼요. 제발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서 아버지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너무 힘이 세셨고 술이 평소 본 적 없을 만큼 폭력적으로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또 저를 밀었어요. 이번엔 더 세게요.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어머니가 문간에 나타나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영감, 뭐 하는 거요? 영감,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방을 나가셨어요. 화롯을 바닥에 질질 끌면서요. 계단을 내려가셨고 저희는 소리 지르고 애원하며 뒤따라갔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정원사 박씨가 뒷마당에서 물을 주고 계셨는데 하던 일을 멈췄어요. 아버지는 집을 가로질러 대리석 뒷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 마당, 이탈리아산 바닥, 다듬은 장미 덤불, 중앙에 분수가 있는 그 자랑스러워 하시던 마당으로요.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들었고 일부는 이미 담 너머로 엿보고 있었어요. 밤 8시 가까이 됐고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모든 걸 비췄어요. 아버지는 화롯을 바닥에 던지셨어요. 마당 한가운데에요. 저는 그 옆에 무릎 꿇고 천을 잡으려고 제 옷을, 제 꿈을, 제 인생을 구하려고 했어요. 제 손이 너무 떨려서 레이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안 돼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아버지, 제발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돌아오실 때 큰 소독용 알코올병을 들고 계셨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바닥 닦을 때 쓰는 거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했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제 옷이에요. 제 홀리예요.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몸을 던지셨어요. 아버지 팔을 잡으시면서요. 영감, 그만해요. 미쳤어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세게 밀어서 어머니는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슴에 화롯을 안고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있는 동안 아버지는 알코올병을 열어서 흰 천 위에 액체를 붓기 시작하셨어요. 진한 냄새가 제 코를 채웠어요. 알코올이 화롯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레이스를 적시고 수놓인 장식들을 흠뻑 젖게 하면서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화롯을 들고 집 안으로 뛰어가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서 너무 세게 뒤로 당겨서 또 넘어졌어요. 결혼하고 싶어? 소리를 지르셨어요. 목소리가 증오와 술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나를 거역하고 싶어? 그럼 나를 거역하는 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셨어요. 저는 슬로우 모션으로 아버지가 불을 켜는 걸 봤어요.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라이터를 젖은 화롯에 던지셨어요. 불이 주황색 빛의 폭발로 치솟았어요. 온 뒷마당을 비췄어요. 불길이 무서운 속도로 천을 타고 번졌어요. 흰 레이스를 집어삼키고 장식들을 녹이고 제 꿈을 재로 만들면서요.
저는 그곳에 무릎 꿇고 모든 게 타는 걸 지켜봤어요. 열기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검은 연기가 어두운 하늘로 올라갔어요. 탄 첫 냄새가 제 폐를 채웠고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바닥에서 흐느끼고 계셨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요. 김씨 아주머니는 울면서 집벽에 기대어 계셨어요. 박 씨는 모자를 벗고 바닥을 보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담 너머 이웃들은 침묵 속에서 그 공포의 장면을 지켜봤어요. 아버지는 그곳에 빈 병을 들고 서서 불을 보고 계셨어요.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거의 미소 같았어요. 승리의 미소요. 마치 방금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요. 불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대리석 위에서 연기 나는 탄 천 조각들만 남았을 때, 아버지가 저를 향해 돌아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로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결혼 못한다, 서희야. 절대로. 아무도 너를 나한테서 빼앗지 못해. 넌 내 거야. 항상 내 거였어. 그리고 그 가난한 교사가 내일 여기 나타나면 이 도시에서 쫓아낼 거야. 알았어? 아버지는 빈 병을 바닥에 던지셨어요. 수천 조각으로 깨지면서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를 거기 무릎 꿇은 채로 여전히 따뜻한 제 홀레복제 속에 남겨두시면서요.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5분이었을 수도 1시간이었을 수도요. 화롯에 남은 것만 쳐다봤던 기억만 나요. 검고 뒤틀린 알아볼 수 없는 천 조각들. 장식들은 녹아서 대리석에 붙어 있었어요. 타는 냄새가 어디에나 있었어요. 공기 중에 제 옷에, 제 머리카락에, 제 피부에. 그리고 생각했어요.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아버지가 화롯만 파괴한 게 아니었어요. 제 미래를, 제 자유를, 행복해질 기회를 파괴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바닥에서 일으켜 주셨어요. 뼈가 아플 정도로 세게 팔을 잡아당기셨어요. 저를 꼭 안아주셨고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거기 뒷마당에서 아직도 공기 중에 타는 냄새가 있는 채로 담 너머 이웃들이 속삭이는 채로요. 챕터 4 차용증. 화롯의 재는 여전히 가느다란 연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마치 제 꿈의 마지막 한숨처럼요. 김씨 아주머니가 물 한 잔을 가져왔지만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제 입술에 컵을 대주셔야 했죠. 마시려고 했지만 물이 잘못 넘어가서 기침을 하고 목이 메었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타는 냄새가 제 폐 깊숙이 들어가서 깨끗한 공기를 다시는 마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리 와, 딸아.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속삭이며 저를 집으로 이끄셨어요. 제 다리는 간신히 버텼어요. 대리석 바닥을 봤어요. 재로 얼룩지고 탄 레이스 조각들이 있고 녹은 장식이 이탈리아 돌에 붙어 있는 거리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 무거워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실을 지나갈 때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안락 의자에 쓰러져 계셨고 거의 빈 소주병이 손에 있었어요. 눈은 붉고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나쁜 게 있었어요. 만족감이었어요. 방금 전쟁에서 이긴 사람의 표정이요. 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그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끔찍한 미소요. 이제 알겠지, 서희야. 혀가 꼬부라졌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너는 내 딸이야.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내 말을 들을 거야. 정민우도 없고 혼례도 없고 탈출도 없고 자유도 없어. 나만 있어. 나만 내 인생을 명령해. 나만 내 미래를 결정해.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을 거야. 평생 이 집에 가둬놔야 해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어요. 제 마음만이 아니었어요. 더 깊은, 더 본질적인 무언가였어요. 아버지한테 아직도 인간성의 조각이, 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실마리가 남아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보석처럼, 그림처럼, 재산처럼 소유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저는 딸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아무도 훔쳐갈 수 없도록 집안에 잠가둔 귀중한 물건이었어요. 저는 위층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잠갔죠. 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려고 하셨지만 저는 소리쳤어요.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제발, 어머니, 혼자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문 반대편에서 우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위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거든요. 침대의 기대 바닥에 앉았어요. 그리고 거기 제 방 어두운 구석에서 첫 번째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냥 포기하면? 만약 싸울 힘이 없으면? 만약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쉬우면? 눈을 꼭 감았어요. 그리고 민우 씨가 보였어요. 그분 얼굴이요. 둥근 안경 뒤에 그 따뜻한 눈이요. 세상이 좋을 수 있다고 믿게 해준 그 미소가요. 연못 근처 공원 벤치에서 처음 제 손을 잡으셨던 때가 기억났어요.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죠. 서희 씨,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다시는 아무도 당신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친구 집에서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시겠죠. 내일 혼례를 꿈꾸면서요. 아버지가 제 화롯을 태운 걸 모르시고요. 제가 이 집에 죄수처럼 갇혀 있다는 걸 모르시고요. 아버지가 어렵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라는 걸 모르시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교회에 새 양복을 입고 흰 꽃다발을 들고 도착하셔서 제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데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그분을 포기했다고요? 아버지 집의 편안한 삶을 그분 사랑 대신 선택했다고요? 제가 너무 약하고 너무 겁쟁이라서 그분 아내가 될 수 없다고요? 가슴의 고통이 육체적이었어요. 마치 누가 갈비뼈 사이에 칼을 꽂고 천천히 돌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굽혀서 무릎을 안고 앞뒤로 흔들렸어요. 뭔가 위안을, 덜 아픈 자세를 찾으려고요. 민우 씨한테 알려야 했어요. 간절히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아버지가 아래로 내려가셔서 모든 걸 잠그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 부엌문, 심지어 광창문까지 자물쇠의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가구를 끄는 소리, 출구를 막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감금하신 거예요. 그 거대한 집을 감옥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 민우 씨가 저를 데리러 오시면 아버지가 거기 문 앞에서 입구를 막고 계시겠죠. 혼례가 취소됐다고, 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제가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일어나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갇힌 동물처럼요. 창문까지 6걸음, 문까지 다시 6걸음, 창문까지 6걸음, 문까지 6걸음, 차가운 나무 바닥 위에 맨발로요. 손은 하얗게 될 때까지 서로 꽉 쥐고요. 창문을 봤어요. 뒷마당을 향해 있었는데 어릴 때 올랐던 사과나무가 있는 정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2층이 너무 높아 보였어요. 너무 위험했죠.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질 거예요. 아마 둘 다요. 그럼 아버지가 저를 가둘 완벽한 핑계가 생기는 거죠. 다쳤으니까. 불쌍해서 쉬어야 한다고요. 천천히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아주 조금만,
아래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으려고요. 아버지가 아직 거실에 계셨어요. 왔다 갔다 하시고 마룻바닥에 무거운 발걸음 소리, 혼잣말 하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술에 취해 계셨고 아버지가 너무 많이 드시면 폭력적이 되셨어요. 다시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소리 안 나게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귓속에서 피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문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어요. 민우 씨,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괴물 같은 아버지를 둬서, 그분과 싸울 수 없어서요. 침대로 돌아가서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베개를 가슴에 안고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서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수놓으신 천을 적셨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진지하게 모든 걸 포기하는 걸 생각했어요. 못하겠어. 아버지는 너무 강하고, 너무 부자고, 너무 권력이 있어. 그리고 나는 그냥 무서운 딸일 뿐이야. 자기 화롯도 지키지 못하는.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시던 모든 순간이 생각났어요. 몇 번이나 몰래 우셨을까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셨을까요? 아버지가 소리 지르시고 욕하시고 모욕하실 때요. 어머니는 3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30년간 이 남자의 죄수로요. 이게 제 운명도 될까요? 이 집에 갇혀서 세월이 흐르는 걸 보면서, 머리가 휘어지는 걸 보면서, 민우 씨가 다른 삶을 사시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시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지시는 걸 보면서 저는 안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먼지 덮인 오래된 가구처럼요. 밤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납처럼 무겁게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제 방 바닥에 앉아서 벽에 등을 대고 문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고요? 모르겠어요. 아마 기적을요. 아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자물쇠를 부수시고 저를 데려가실 거라고요.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나하나가 더 절망적이었죠. 민우 씨가 내일 아침 10시에 성당에 도착하는 걸 상상했어요. 약속대로요. 연문으로 들어가시는 걸요. 긴장하시지만 행복하신 채로 넥타이를 고치시고 머리를 쓸어 넘기시면서요. 손님들이 도착하는 걸 상상했어요. 김 원장님이 반대하는데도 용감하게 초대를 수락한 몇 안 되는 사람들이요. 제가 주문한 꽃들을 상상했어요. 흰 백합,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요. 12월 더위에 시들기 시작하는 걸요. 그리고 저는 여기 갇혀서 벽을 두드리고 오지 않을 도움을 외치는 거죠. 새벽 2시쯤 됐을 때 어머니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부드럽게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서희야, 깨어있니?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빨리 들어오셔서 뒤에서 문을 닫으셨어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셨고 눈은 저처럼 붉고 부어 있었어요. 딸아. 두 손으로 제 얼굴을 잡으시며 속삭이셨어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켜줬어야 했어. 그 사람을 막았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약해, 서희야. 항상 너무 약했어. 어머니, 민우 씨한테 알려야 해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일 전에 메시지를 보내야 해요. 아버지가 민우 씨한테 말하면 아버지가 제가 포기했다고 설득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포기 안 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두려운 듯 보셨어요. 마치 아버지가 언제든 나타나실 것처럼요. 내 아버지가 모든 걸 잠그셨어, 서희야. 그리고 계단 아래 거실 안락 의자에서 주무시고 계셔. 우리는 나갈 수 없어. 그리고 전화도요.
아버지가 선을 뽑아서 서재에 보관하셨어. 문을 잠그시고요. 저는 다시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모든 출구가 막히고 모든 문이 닫히고 아버지는 모든 걸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시도해 볼게. 어머니가 혼잣말하듯 속삭이셨어요. 내일 아침 아버지 일어나시기 전에 김 씨 집에 갈 거야. 뒷골목에 가까이 사시잖아. 민우 씨한테 메시지 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 아주머니가 받아주실까요?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으실까요? 김 씨는 항상 널 좋아했어, 딸아. 내가 잘하는 걸 지켜봤잖아. 그리고 내 아버지를 싫어해.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나쁘게 대하셨어. 박봉에 소리 지르고 받아주실 거야.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시고 방을 나가셨어요. 소리 안 나게 문을 닫으시면서요. 저는 가슴속에 희망의 실마리가 켜지는 걸 느꼈어요. 아주 가는 실이었지만 뭔가였어요. 새벽 3시쯤 됐을 때 창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희미해서 처음엔 상상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들렸어요. 부드러운 톡, 톡톡. 유리에 리드미컬하고 지속적이었어요. 창문으로 달려가서 아래를 봤어요. 심장이 뛰면서요. 그리고 거기 어두운 뒷마당에 구름 사이로 나타나는 초승달만 비추는 곳에 김씨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주머니는 낡은 나무 사다리를 올라가셨어요. 박 씨가 나무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그 사다리요.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계셨어요. 입술에 손가락을 대시며 조용히 하라고 하시고 팔을 뻗어서 창문에 닿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1cm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빗장이 삐걱거려서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아래층에서 깨어나시는 소리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벽의 침묵과 먼 곳에서 헷갈린 수탉이 낮이라고 생각하고 우는 소리만요. 팔을 뻗어서 아주머니 손에서 쪽지를 받았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고양이처럼 빠르게 내려가셨고 뒷마당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창문을 닫고 침대 옆 등잔에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어요. 읽었어요. 서희 씨, 어머니가 조금 전에 저를 깨우셨어요. 아놀드 씨 하숙집에 갔어요. 민우 씨가 묵고 계신 곳이요. 방 창문을 두드렸고 깨어나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말씀드렸어요. 종이처럼 하얗게 되셨어요. 당신과 얘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일 뭘 해야 할지 알려줄 메시지가 필요하시대요. 뭔가 쓰시면 해 뜨기 전에 가져갈게요. 김씨.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양손으로 잡아야 끝까지 읽을 수 있었어요. 민우 씨가 아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요. 그런데 떠나지 않으셨어요. 거기 계셨고 제 답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공책을 꺼내서 한 장을 찢었어요. 쓰기 시작했죠. 첫 번째 버전은 찢었어요. 말들이 혼란스럽고 의미가 없었어요. 두 번째도요.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종이에 옮길 수 있었어요. 민우 씨 사랑하는 이여. 아버지가 모든 사람 앞에서 제 화롯을 태우셨어요. 제 꿈을, 제 희망을, 제 존엄을 태우셨어요. 저를 이 집에 가두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절대 결혼 못한다고 맹세하셨어요. 제가 아버지 거라고 하셨어요. 항상 아버지 거였다고요. 너무 무서워요, 민우 씨.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평생 여기 갇혀서 살까봐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에도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도
당신은 제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어요. 당신은 제게 사랑이 친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존중할 수 있다는 걸,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아무도 그걸 저한테서 빼앗을 수 없어요. 아버지도 아무도요. 싸울 거예요, 민우 씨.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요.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서희. 종이를 접어서 책상에 남겨뒀던 봉투에 넣었어요. 흰색의 금태가 있는 봉투요. 혼례 후 감사 카드 쓰려고 남겨뒀던 거요. 김씨 아주머니가 돌아오시길 기다렸어요. 매분이 1시간 같았어요.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나서 창문으로 가서 돌아오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 아버지가 깨어나셔서 모든 걸 발견하실까봐 두려움만 있었어요. 거의 1시간이 지났을 때 창문에서 다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톡, 톡, 톡. 달려가서 열었어요. 거기 또 사다리에 계셨고 손을 뻗고 계셨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아래로 던졌어요. 아주머니 손을 겨냥하면서요. 공중에서 낚아채셨어요. 제가 몰랐던 민첩함으로요. 치마 안에 집어넣으시고 내려가셨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시기 전에 올려다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작은 제스처가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믿어. 창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바닥에 미끄러지며요. 제 다리가 더 이상 저를 지탱하지 못했어요. 거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안고 새벽을 기다렸어요. 하늘이 천천히 밝아왔어요. 아주 천천히요. 새벽에 짙은 회색이 연한 회색이 되고 그 다음 짙은 파란색, 그 다음 연한 파란색에 수평선에 분홍색 줄무늬가 생기면서요. 저는 거기 앉아서 밖에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새들 소리를 들었어요. 먼저 울새, 그 다음 앵무새, 그 다음 지붕에 앉은 비둘기 떼.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리를 지나가는 첫 차, 우유 배달부의 휘파람, 빵집 주인이 각 구운 빵, 외치는 소리. 1967년 12월 19일이었어요. 금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야 할 날. 제 혼례 날. 7시 정각에 아버지가 아래층에서 일어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음소리를 내며 안락의자에서 일어나시는 소리. 화장실로 가시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수도꼭지. 문을 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그셨던 문들을요. 부엌문, 광문, 거실 창문. 어머니한테 피곤하지만 여전히 단호한 목소리로 커피를 달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커피 줘. 진하게. 8시쯤 됐을 때 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닥에 앉아서 벽에 등을 대고 강한 여름 햇살이 이미 들어오는 창문을 보면서요. 서희야, 딸아, 아버지가 아래층에서 너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제 몸이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있어서 아팠어요. 방에 있는 세숫대야에 얼굴을 씻었어요. 머리를 손으로 정리하려고 했어요. 단정한 치마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의 저를 못 알아봤어요. 눈은 푹 들어가고 보라색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너무 많이 깨물어서 갈라져 있었어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난간을 잡으면서요. 다리가 아직도 떨렸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산 같았어요.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커피를 마시시고 신문을 읽으시고 매일 아침 오는 애시빌 타임스요. 회색 양복에 남색 넥타이였어요. 머리는 포마드로 넘기셨고요. 잘 차려입으셨고 단정하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마치 전날 밤이
제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악몽이었던 것처럼요. 앉아라.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손은 무릎에서 떨렸고 손가락은 꽉 끼워져 있었어요. 오늘 넌 집에 있을 거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신문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면서 마치 중요하지 않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요. 민우가 여기 나타나면 내가 쫓아보낼 거다. 내가 마음을 바꿨다고 말할 거다. 실수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는 입 다물고 울지 말고 소동 피우지 말고 문으로 내려가지 말고 방에 조용히 있게 될 거야. 양반집 교수답게. 알았어?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21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만이 아닌 걸 느꼈어요. 증오를 느꼈어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타오르는 증오였어요. 전날 밤 제 화롯을 태웠던 그 불처럼 제 가슴 속에서 타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어요. 아버지는 이 집 모든 문을 잠글 수 있어요. 저를 제 방에 가둘 수 있어요. 제 화롯을 다 태울 수 있어요. 저를 때릴 수 있어요. 모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영원히 가둘 순 없어요. 언젠가 저는 여기서 나갈 거예요. 언젠가 저는 자유로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떠날 때, 이 지옥에서 탈출할 때, 아버지는 저를 다시는 못 보실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는 혼자 늙고 쓰라리게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없을 거예요. 아버지 장례식에서 울지 않을 거예요. 그리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니시니까요. 제 아버지였다면 저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제 아버지였다면 제 행복을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폭군이에요. 저를 죄수로 가둔 폭군이시죠. 아버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내려온 후 처음으로 제 눈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세요? 그 눈빛에서 뭘 봤는지요?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김태준 원장님은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진짜로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셨어요. 제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까봐요. 아버지 입이 열려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기 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속적이고 긴급하게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제 온몸이 알았어요. 민우 씨였어요. 챕터 50년 후의 난. 아버지가 의자에서 너무 빠르게 일어나셔서 의자가 거의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여기 있어. 저를 가리키며 명령하셨어요. 내려가지 마. 모습 보이지 마. 내가 처리할 거야. 하지만 저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 다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안 돼요, 아버지. 이번엔 저도 내려갈 거예요. 이번엔 그분을 볼 거예요. 아버지가 제 쪽으로 두 걸음 나아오셨어요. 손을 드시면서 또 저를 때리려고 하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타나셔서 우리 사이에 서셨어요. 영감 안 돼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또 밖에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순수한 증오로 쳐다보시고 현관문으로 걸어가셨어요. 양복을 매끄럽게 하시고 넥타이를 고치시고 도시에서 존경받는 김 원장님이라는 가면을 쓰시면서요. 어머니와 저는 복도에 서서 서로 손을 잡고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가짜 미소를 얼굴에 띄우고 문을 여셨어요. 민우 씨, 이게 웬일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왔소? 그리고 그때 민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 목소리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르게 들렸어요. 더 차갑게, 더 단단하게, 제가 들어본 적 없을 만큼 위험하게요. 왜 여기 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김 원장님. 약혼녀를 데리러 왔어요. 아, 그 건인데. 아버지가 그 거만한 어조로 시작하셨어요. 계획이 바뀌었소. 서희가 다시 생각했소. 그리고 서희 씨는 아무것도 다시 생각 안 했어요. 민우 씨가 아버지를 끊으셨어요. 어젯밤 화롯을 태우셨죠. 알코올을 붓고 불을 지르셨어요. 뒷마당에서, 이웃들 앞에서, 온 도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김 원장님. 모두가 존경받는 한의사가 미쳐서 자기 딸 화롯을 태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 손을 놓고 복도로 뛰어갔어요. 제가 있던 곳에서 민우 씨가 보였어요. 문 앞에 서 계셨어요. 검은 양복이었어요. 새 거는 아니었어요. 그 양복 알았어요. 그분한테 두 벌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흠잡을 데 없으셨어요. 잘 차려입으셨고 넥타이가 정렬되어 있었어요. 안경이 아침 햇살을 반사했어요. 그리고 얼굴이요. 세상에.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진지하고 결연하고 냉혹했어요. 서희 씨, 저를 보시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오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입구를 막으셨어요. 내 집에 들어오지 마. 아버지가 으르렁거렸어요. 교양 있는 남자라는 가면을 벗으시면서요. 여기 환영받지 못해. 절대 환영받은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들어갈 필요 없어요. 민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침착한 동작으로 재킷을 벗으셔서 팔에 걸치셨어요. 서희 씨, 이리 와요. 나랑 같이 가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서서 제 팔을 세게 잡으셨어요. 넌 아무 데도 안 가. 그리고 그때 민우 씨가 인내심을 잃으셨어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집에 들어오셨고 아버지를 옆으로 밀치시고 제게 곧장 오셨어요. 아버지가 그분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어깨에 손을 대서 뒤로 당기려고요. 하지만 민우 씨가 빠른 동작으로 돌아서셔서 아버지 손목을 공중에서 잡으셨어요. 잡으신 힘이 아팠을 거예요. 아버지가 찡그리셨거든요. 민우 씨는 마르셨지만 제가 상상도 못한 힘이 있으셨어요. 아버지 팔을 천천히 비틀어서 제 팔을 놓으시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게 하셨어요. 절대로. 민우 씨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다시 그녀를 만지지 마세요. 알겠어요? 아버지는 분노와 굴욕으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내 팔라. 경찰 부를 거야. 가택 침입. 폭행. 민우 씨가 놓으셨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부르세요. 제발 부르세요. 제가 경찰서장한테 말씀드릴 때 흥미로울 거예요. 딸을 밤새 불법 감금했다고. 그녀 재산을 파괴했다고. 화롯을 말이에요. 할머니 유산으로 산 거요. 그녀를 신체적으로 폭행했다고요. 아버지가 창백해지셨어요. 저를 보셨고 그 다음 민우 씨를, 그 다음 어머니를,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시는 걸 봤어요. 민우 씨가 들고 계시던 재킷을 꺼내서 제 어깨에 부드럽게 걸쳐주셨어요. 가요, 서희 씨. 우리 떠나요. 어디도 안 가. 아버지가 소리 지르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당신과 결혼 안 해. 허락 안 해. 절대 허락 안 해. 그리고 그때 민우 씨가 미소 지으셨어요.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된 체크메이트를 막 할 사람의 미소였어요. 재밌게도 그걸 말씀하시네요. 김 원장님. 양복 안주머니에서 큰 봉투를 꺼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허락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지에 대해서요. 봉투를 열어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도장이 찍히고 서명이 된 공식 서류요. 이 차용증 아시죠? 민우 씨가 아버지한테 서류를 보여주시며 물으셨어요. 당신 거예요. 작년에 장안사 도박판에서 큰돈 잃으셨을 때 서명하신 거요. 10번 연속 걸고 잃으셨던 밤 기억하시죠? 5천만 환. 큰돈이에요. 아버지가 종이처럼 하얗게 되셨어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아냐고요? 민우 씨가 완성하셨어요. 글쎄요, 김 원장님, 저를 경멸하고 비천한 교사라고 부르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제가 누군지 제대로 조사하는 걸 잊으셨어요. 저는 교사만이 아니에요. 제 삼촌, 최석범이 버지니아에 목장 3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남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죠. 그리고 아들처럼 저를 사랑하세요. 아버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셨고 저는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시는 걸, 벽에 몸을 누르시는 걸 봤어요. 서희 씨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눈에 슬픔을 봤을 때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김 원장님, 파산하셨다는 걸요. 집, 한의원, 가구, 아내보석 모두 담보로 잡혀 있어요. 도시 절반한테 돈 빚지셨어요. 그리고 특히 은행이 이 차용증을 갖고 있었고 빚을 집행하려고 했다는 거요. 민우 씨가 손바닥에 서류를 두드리셨어요. 조용한 방에 소리가 울렸어요. 그래서 아세요 뭘 했는지? 빚을 다 샀어요. 한 푼 한 푼. 빌린 5천만 환의 이자 1,000만 환. 삼촌 돈으로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학대하는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아버지가 떨고 계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불가능해.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이요? 민우 씨가 서류 중 하나를 펼쳐서 읽기 시작하셨어요. 개인 대출과 관련하여 장안담보은행에 5천만 환을 빚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담보는 247번지 목련대로에 위치한 재산의 저당권입니다. 이게 이 집 주소죠, 김 원장님? 자랑스러워 하시는 집. 사시는 집이요. 서류를 다시 접어서 봉투에 넣으셨어요. 이제 빚은 제 거예요. 그리고 집행할 모든 법적 권리가 있어요. 이 집은 더 이상 당신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아침 7시에 등기소 열었을 때 이미 갔다 왔어요. 양도 서류가 이미 등록됐어요. 이 재산은 이제 혼례로 완전한 재산 공유 체제에 따라 저와 서희 씨의 것이에요. 이 시간 후에 이루어질 혼례요. 아버지가 벽을 타고 미끄러져 바닥에 앉으셨어요.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셨어요.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서희 씨가 결혼 안 한다고 하셨죠. 민우 씨가 그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로 계속하셨어요. 글쎄요,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김 원장님. 모두를 명령했던, 딸을 재산처럼 통제했던, 존경받고 권력 있는 김 원장님. 그 사람은 끝났어요. 남은 건 집도 없는 파산한 채무자일 뿐이에요. 저를 향해 돌아서셨고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서희 씨, 물건 챙기세요. 중요한 것만요. 나머지는 그분이 떠난 후에 나중에 가져올 거예요. 떠나면?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빨갛게요. 이건 내 집이야. 이었어요. 민우 씨가 정정하셨어요. 당신 집이었어요. 이제 제 거예요. 그리고 당신한테 10분 드리겠어요. 옷 사서 자발적으로 나가세요. 아니면 경찰 불러서 다른 사람 재산 무단 침입으로
수갑 차고 나가시든지요. 선택은 당신 거예요. 어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부엌 문틀에 기대어서요. 저는 어머니한테 가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을 필요 없어요. 저랑 민우 씨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안 돼, 딸아. 나는 못 떠나. 그분이 끔찍하다는 거 알아. 끔찍한 일 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30년간 그분과 결혼했어. 그분 아내 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지만 너는 가. 자유로워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위층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가방을 잡고 옷, 가장 사랑하는 책들, 할머니가 남겨주신 보석, 어릴 때 사진들을 넣었어요. 내려왔을 때 아버지가 현관문으로 나가고 계셨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요. 저를 보지 않으셨고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그 집은 조용했어요. 좋은 침묵이요. 자유의 침묵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직 시간 있어요. 교회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한복 준비했어요. 다른 것만큼 아름답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울면서 동시에 웃으면서요. 상관없어요, 민우 씨. 당신과 결혼하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1967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저는 성당에 들어갔어요. 민우 씨가 사촌한테 빌린 간단한 흰 한복을 입고요. 트레인도 없었고 장식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얗고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민우 씨를 봤을 때 그 미소로 안경 뒤로 눈이 반짝이면서 저는 제가 맞는 곳에 맞는 사람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결혼했어요. 그리고 50년간 너무나 행복한 결혼이었어요. 오늘까지도 기억하면 제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 차요. 50년의 동반자 관계, 존중, 진정한 사랑. 5년간 목련대로 저택에서 살았어요. 민우 씨가 그 저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꾸셨어요. 빛으로, 웃음으로, 사방에 흩어진 책으로 가득 차게요. 아버지가 닫아놓으셨던 창문을 여셨어요. 벽을 밝은 색으로 칠하셨어요. 방을 식물로 채우셨어요. 집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는 다시는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버스 터미널 근처 작은 하숙집에 가서 사셨어요. 운명의 아이러니죠? 민우 씨가 하숙집에서 산다고 경멸했던 남자가 결국 거기서 사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처음 몇 달 동안 몰래 저를 방문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알아내시고 금지하셨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듯이 복종하셨어요. 아버지는 1974년 강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소식을 보내셨지만 저는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위해 울 의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울지 않았어요. 1971년에 큰 집을 팔고 더 작고 아늑한 집을 샀어요. 여기 서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예요. 민우 씨가 그 큰 집엔 너무 무거운 기억이 많다고 하셨어요. 우리만의 새 장소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한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우리 작은 집은 침실이 3개였고 산이 보이는 큰 마루와 꽃을 심기 시작한 뒷마당이 있었어요. 민우 씨는 공립학교에서 일하셨고 저는 집에서 개인 영어 레슨을 했어요. 돈이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이 둘을 낳았어요. 1968년에 태어난 서준이와
1970년에 태어난 서은이 우리 집을 기쁨으로 가득 채운 하느님의 선물이었어요. 민우 씨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바랄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셨어요. 매일 밤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숙제를 도와주시고 매주 일요일 공원에 데려가셨어요. 진짜 아버지가 어떤 건지 보여주셨어요. 폭군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안내자요. 민우 씨는 2019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아주 빨랐고 거의 고통 없이요. 81세셨고 오래전에 은퇴하셨죠. 그날 정원에서 저와 함께 아침을 보내셨어요. 난에 물을 주면서요. 손주들 얘기하면서요. 점심 후에 낮잠을 주무시려고 누우셨는데 그냥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의사가 즉각적이었다고 했어요. 고통을 못 느꼈다고요.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렇게 좋은 삶을 사신 후에 평화로운 떠남을 받을 자격이 있으셨으니까요. 많이 울었어요. 며칠, 몇 주 동안요. 그분 없는 집이 너무 비었어요. 하지만 아세요, 뭐가 저를 서 있게 했는지? 기억들이요. 좋은 기억들이요. 함께한 모든 순간의 추억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알 만큼 운이 좋았다는 확신이요.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2025년이고 저는 여전히 1971년에 우리가 함께 산 그 작은 집에 살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아이들이 가까이 살거든요. 서준이는 엔지니어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강남에 살아요. 서은이는 아버지처럼 교사고 남편과 딸과 함께 시내에 살아요. 매주 일요일 저를 방문해요. 손주들을 데려오고 함께 점심을 먹어요. 저는 옛날 전통 음식을 만들어요.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간단한 음식이지만 사랑으로 만들어요. 손주가 5명 있어요. 제 삶의 기쁨이죠. 큰아이는 22살이고 대학교에 다녀요. 막내는 8살이고 제 정원 친구예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와서 난에 물 주는 걸, 죽은 잎 제거하는 걸, 식물들한테 말하는 걸 도와줘요. 어렸을 때 저처럼 질문으로 가득 차고 호기심 많고 애정 어리게요. 오늘 제 일과는 간단하고 평화로워요. 일찍 일어나서 커피와 호떡을 먹고 마루에 나가서 50여 개의 난을 돌봐요. 각각 이름이 있어요. 장미 김씨가 있어요. 1995년에 돌아가신 김씨 아주머니를 기리며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희망이, 승리, 자유가 있어요. 제 귀염둥이들이에요. 오후엔 독서를 해요. 아직도 많이 읽어요. 민우 씨가 가르쳐 주신 책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소설, 시, 전기를 읽어요. 동네의 제 또래 다른 할머니들과 독서 클럽에 참여해요. 매주 목요일에 누군가 집에서 모여서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책에 대해 얘기해요. 너무 좋아요. 자수도 해요. 서은이가 첫 달 임신했을 때 배웠어요. 냅킨, 담요, 아기 옷을 만들어요. 광장의 공예품 시장에서 일부를 팔고 추가 돈이 생활비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더 사랑으로 해요. 진짜로요. 제 손으로 뭔가 만드는 즐거움 때문이에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요. 결혼했던 같은 성당이에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요. 왼쪽에서 3번째요. 민우 씨를 위해, 제 가족을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날 아버지를 맞설 힘을 주신 것, 제 길에 민우 씨를 놓아주신 것,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제 인생을 오늘 돌아보면 자유로운 여자가 보여요. 두렵지 않은 여자요.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만든 여자요. 그리고 마루 흔들의자에 앉아서 서울 산맥 위로 해가 뜨는 걸 볼 때 속삭여요. 고마워요, 민우 씨.
저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78년의 인생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도움을 외칠 용기를 찾을 때 어떤 감옥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21년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버지가 딸을 물건처럼 통제할 수 있다고요. 남자가 여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받아들이고 조용히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비슷한 걸 겪고 계시다면 아버지든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당신을 재산처럼 대하고 가두고 아버지가 제 화롯을 태운 것처럼 당신 꿈을 태우는 사람이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자격이 있어요. 해방시키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가두는 사랑이 아니라요. 아버지가 그 화롯에 불을 지르셨을 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탈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집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썩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세요? 뭘 배웠는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출구가 없어 보일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용기를 찾는 거예요. 그날 아침 목소리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보고 말했을 때요. 언젠가 저는 여기서 떠날 거고 아버지는 저를 다시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 눈에서 두려움을 봤어요. 왜냐하면 통제력을 잃었다는 걸 깨달으셨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모든 걸 복종하던 무서운 어린 소녀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남자들이 있어요. 질식시키지 않고 보호하고 소유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민우 씨가 보여주셨어요. 제 가족이 어떤 서커스인지 보셨을 때 떠날 수도 있으셨어요. 아버지가 화롯을 태우셨을 때 포기할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남으셨어요. 저를 위해 싸우셨어요. 진정한 사랑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해방시키는 거죠. 당신 곁에 남자가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하고 깎아내리고 통제하고 날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성장하게 해요. 빛나게 해요. 날개를 줘요.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모두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는지는 상관없어요. 당신을 통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지는 상관없어요. 얼마나 많은 문을 잠갔는지는 상관없어요. 항상 창문이 있어요. 항상 도와줄 김씨 아주머니가 있어요. 항상 출구가 있어요.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어야 해요. 도움을 청해야 해요. 더 나은 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해요. 저는 21살에 탈출했어요. 당신 중 일부는 더 나이가 많아요. 일부는 더 어려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자유를 선택하기에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진정으로 당신 것인 삶을 만들기에 너무 늦은 건 없어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분들 중 딸이, 조카가, 손녀가, 친구가 있는 분들,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어떤지 물어보세요.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세요.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이 탈출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전부는 밖에 도와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인내심과 애정으로 이 전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아주 중요한 걸 부탁드려야 해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건드렸다면 아버지든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누구든 통제, 학대, 자기 집안의 감금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종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해줘야 할 이야기를 계속할 거거든요.
고통의 이야기이지만 극복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요. 그리고 아래에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시는지, 몇 시인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종을 활성화하고 이 메시지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보내요. 그리고 하느님이 축복하시길.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자격이 있어요.